본질적으로 그리고 깊이 클라이너파 분석가이면서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화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비혼의 해석들 중 많은 부분이 본질적으로 클라인식 부분, 대상 개입들이었다고 기억한다. 예컨대 한 회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내가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해석했다. 글쎄요, 당신은 치료를 찾았다고 느끼시는군요. 잃어버린 것은 질병입니다. 이것은 멋진 조적 방어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는 소변과 대변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클라이너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그와 투사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는 당신은 그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정신과 레지던트들에게 푸대접 받은 것에 대한 화난 감정을 쏟아냈을 때 그는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레지던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증거를 듣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은 당신이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일어난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또 다른 수중에서 당신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존경심에 비해 당신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는 당신을 비판하고 있는 레지던트라고 느끼는 당신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인 및 비문식 해석. 그 레지던트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차츰 떠올랐다. 첫째,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시기심에 찬 비판적 초자아로서의 비운을 나타내고 둘째,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비운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에 차 비운을 공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공격하는 레지던트들은 비운에 대한 나의 시기심에 찬 공격이 재구성된 것이다. 비운은 인간은 언제나 의존적인 피조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종 프로이트가 인간의 종교 본능이 가진 힘, 리비도적 본능보다도 더 강한 것일 수도 있는 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종교 본능에 대해 말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진실의 추구에 관해 자주 언급했는데 나는 이 책의 10장에서 진실에게 본능적 욕동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대상과 자기 사이 그리고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과 대상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공격은 대상과의 연결에 대한 공격이 된다. 비혼이 여기서 리비도적 본능보다 어쩌면 더 강할 수 있는 종교적 본능, 종교 본능이나 어떤 진실에 대한 본능, 진실을 추구하는 것, 트루스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역동의 레벨로 승격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원래 초기에 얘기했던 성적 욕동, 나중에 추가한 공격적인 욕동, 이런 욕동보다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욕동이라는 개념을 또 관계인 욕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대상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을 욕동이라고 명명해서 사용하는 분석가들이 또 있고, 여기서 비오는 어떤 인간에게 진실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 그걸 본능이라는 얘기를 욕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욕동이 있다. 이런 다양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게 생물학적인지 아닌지는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안에 뭔가 에너지가 담기는 것들이 꽤 있죠. 어떤 것은 성적인 것에 굉장히 에너지가 담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소화 에너지보다서 액팅아웃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어쩌면 신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역동이라는 용어를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친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이 에너지가 실리는 게 각각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조금 듣죠.
저기에서 보면은 그 종교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전에 배우는 과목 중에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종교를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그 공부를 하지만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신앙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 해가지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관한 힌두교 뭐 저기 원불교 다 이제 사람들을 조를 짜가지고 각각 방문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다들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타 종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왔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뭐 합리적 사고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기독교 신앙하고 그런 흔히 말하는 그 주류 신앙 그 종교가 그 외에도 믿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어디서든지 보니까 똑같은 믿음 신상들이 있더라 하는 걸 이제 경험하고 와가지고는 그걸 신기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분이나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 게 아닌데 왜 신기하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는 어떤 종교 본능이나 어떤 자기 신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결국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종교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그 종교심이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비원이 이야기한 그 종교 본능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앞서 시간에 제가 그 잠깐 얘기했던 내용하고 결부시켜보자면은 결국은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뭐랄까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최초 단계의 어떤 그 관계 그거는 마치 인간에게 미지의 세계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그런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 속에서 뭐랄까 자기 안내에서 어떤 판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그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최초의 이상적이었던 그런 그 관계 말하자면 인간 생명을 말하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서 가장 편안했던 그 상태를 갖다가 다시 재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얘기 좀 나누시죠. 그 역동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 생물학적인 용어의 역동이라는 그 프로이드가 봤던 성적 역동 혹은 공격적인 역동 그런 데만 역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 이론가들도 대상을 추구하는 그 에너지 이걸 역동이라고 본다면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역동하고는 다르죠. 관계 추구의 어떤 역동이 되겠죠. 대상 추구의 역동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비온이 언급하고 있는 어떤 종교를 추구하는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이라고 역동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종교를 추구하는 역동 또는 비온이 얘기하는 오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 혹은 어떤 신성에 대한 추구 혹은 진실에 대한 추구 진실에 대한 역동 뭐 이런 게 있다고 다양하게 우리가 용어를 쓸 수 있겠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냥 지금 문득 생각이 난 게 이 인간이 가진 호기심이라는 것이 이 욕동의 이 성향과 좀 가깝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나 무슨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들이 욕동이란 표현을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요. 예. 아주 좋은 인사이트죠. 멜라니 클라이는 호기심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호기심의 대상인 거죠. 다른 회계에서 나는 나의 누이에 대해 말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누이는 당신의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당신의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었을 때 당신은 성인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인이 될 때 당신의 가족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아동기는 연습입니다. 매우 비혼식 해석이다. 네, 혹시 이 해석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 해석을 해야 될 경우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낯설 것 같아요. 낯설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그냥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느낌에 하면 야, 한데 뭉쳐서 우리 가족이지 그거를 이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이게 아버지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랑 분리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가족이라 그러면은 이게 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정이 없다든지 우리 가족에 대한 의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낯설게 들을 한국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부모한테서 분가를 했는데 부모한테서 이렇게 분리가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해서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야는 이제는 부모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고 너는 이제 분가를 했으니까 너의 아내와 이제 같은 가족을 이뤄갖고 그 아내 관계를 더 일차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그게 서양적으로 들리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분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실제로 그런 느낌들이 꽤 있겠죠. 그게 굉장히 컬처럴한 차이이기도 하고,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우선이 글귀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우리가 당신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구성원입니다 하는 단어가 되게 이제 인상 깊고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 말씀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조금은 어색하긴 한데 그러나 되게 이렇게 명쾌한 대답 같고 마치 성인기를 이행하는 이행기처럼 그 가족 구성 안에서는 성인기 이행기를 거치는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지 사실은 성인이 됐을 때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을 찾는 그런 이행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되게 독특한 해석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분리개별화를 조금 말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졌어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 같이 느껴졌어요. 네. 근데 실제 임상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은 가족 관계에서는 자기 가족이라는 개념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원가족을 가족으로 느끼지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됐는데도 자기 자녀도 있고 한데도 자기 가족은 그냥 덤이고 그 부수적인 것이고 자기 가족은 자기가 자랐던 부모 형제를 중심으로 그게 자기 가족이라고 느끼는 분이 정서적으로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녀들이 충분하게 가족적인 자기의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족에 대한 유대가 별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경우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주 막강한 아주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래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형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굉장히 많죠. 삼촌들도 많고 고모도 많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쩌면 아직은 가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할아버지 밑에 있는 그냥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제도의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가족 구성원이고 가족의 가장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주가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굉장히 귀엽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손주를 굉장히 귀엽게 대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에서 일어날 역동들이 묘하게 디스토션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집안에는 삼촌들도 많기 때문에 삼촌하고 보통 이제 장조카 사이는 나이가 비슷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너레이션의 사람들하고 이 새로운 제너레이션 이 사이가 어쩌면 옛날에 그 고모하고 또 나이가 비슷하고 이제 이런 집안들이 많죠. 그래서 자랄 때는 같이 동등한 레벨처럼 자란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말만 삼촌이고 조카하고 그렇지 사실은 나이도 비슷하고 이렇게 자라는데 원 가족의 할아버지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도 마치 형제 레벨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말 보통의 우리의 핵가족 제도에서 아버지하고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묘한 상황들을 봐요. 그래서 그냥 두 사람 다 그냥 형제처럼 느껴지는 거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족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부장의 영향이 굉장히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동안에는 이 어쩌면 그 손자는 그 가부장과 동일치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대신에 그 거기서 받던 엄청난 익스펙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 자체가 그 가부장의 욕구에 맞추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 가부장의 요구하는 손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기 아버지는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아버지는 그냥 형제 레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족 내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에 대한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원가족과 자기 가족의 구별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모셔널리 자기는 어린아이 시대에 남아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린애로 남아있고 싶은데 그러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부모 기능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는 그냥 어린애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애니까 어린애가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한 5, 60대 되신 분들은 보통 3대가 시골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가 사실은 온 가족에 대한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사실은 할아버지랑 어릴 시절에 계속 잠을 같이 자고 자기 온 부모님하고 잠을 자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애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그냥 어린애스럽죠. 되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러면서 자기 온 가족에 대한 어떤 조금이나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 그 감정에 대한 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핵가족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키를 받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드는 그 느낌처럼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든 스포일 시켰던 그 손자의 마음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걸 들으니까 딱 그 상담했던 그 케이스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연결이 되고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한국 가족 구조 속에 지금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자기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꾸렸지만 더 중점이 원가족
정서적으로 그쪽에 타이가 더 강하게 묶여 있으면 어쩌면 리비도 이론으로 친다면 이 어태치먼트가 과거의 대상이 너무 있어서 새로운 대상에 풀려나지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자기 자식을 바르게 부모로서 어태치먼트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기도 어린애로 그냥 살고 싶은 거잖아요.